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유통의 제 두 번째 장입니다. 유통산업입니다.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객관적인 절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유통산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교재나 그리고 PPT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수업 진행에 집중해 주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쉬는 시간 가지고 10분 정도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이렇게든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수업을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강의실에 아무도 안 계시고 저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려니까 약간 좀 어색하고 우스움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있어서 직접 와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강의 만족도나 그리고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은 개념과 그리고 위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통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말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그리고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가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가 이동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이동의 거리, 즉 물류를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의 역할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이 생산과 소비가 바로 유통의 채널이죠. 그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순환하는 기능을 만들어가는 게 유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이라고 해서 제2조 1항에 대한민국에는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 속에서 확실하게 학습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에는 농산물, 그리고 임산물, 그리고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공산품 등의 도매, 소매, 그리고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바로 창법이죠. 그리고 배송, 움직이는 바로 위치이동이죠. 그리고 포장과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들을 토탈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안에 두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통산업법에는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적 유통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소유가 이전되는 말 그대로 상적 유통에 해당이 되고요. 물적 유통은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상품의 물적 이동을 중심으로 이동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상적 유통 산업은 도매와 소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생산자가 생산을 했을 때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적 유통의 단계고요. 그리고 물적 유통 산업은 바로 그걸 소유권 이전이 될 때 넘어가는 위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통산업의 위상에서 보시면요. 상적 유통산업의 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적 유통산업은 말 그대로 도매와 소매. 우리가 흔히 유통업에서 이야기하는 채널, 도매상과 소매상이 존재한다는 채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매업의 생산업은 제조 생산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말 그대로 제조 생산업이 어마어마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산의 비중은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하는 업체들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매업이 제조업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즉 도매업, 소매업이 제조업에, 유통산업도 제조업에 비해 작고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업도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수준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거리의 유통산업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해주고자 해서 아까 본 대로 발전법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보시게 되면 퍼센트만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제조업은 GDP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쭉 해서 26%까지 차지하고 7%, 6% 쭉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을 보시면요. 7.6%에서 7.6%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훨씬 더 GDP가 높다는 겁니다. GDP가 높고 경제활동 인구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그맣고 영세한 유통업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요. 종업원 수 매출액을 비교해 보시면 사업체 수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도 해마다 조금씩, 매출액도 해마다 조금씩, 하지만 그 내용이 제조업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걸 보여주는 표가 되고요. 그러면 이들이 받고 있는 급여에 보시면 2007년도 아마 100만 원 단위니까 1,400만 원대, 그리고 3,000만 원대, 연봉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1,100만 원대에서 2,900만 원대, 1,400만 원대에서 3,800만 원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급여 수준도 낮고, 그리고 근무 환경 또한 좋지 않다는 게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송보관이죠. 말 그대로 물적 소유권을 이전이 아니고 위치 이동을 시켜주는 업종에서 보시면요, 제조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나중에 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시대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업이 어떻게 상생 발전해서 크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내용입니다. 자, 제조업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형화를 통해 생산성 시급을 향상시켜야 하는 산업이지만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정책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가 힘든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시대적 흐름을 쭉 보시면 정부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유통에 관련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에는요, 유통이 근대화되고 그리고 영세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0년대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민국의 유통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이 거의 유통의 전부였습니다. 즉 1인 1기업 운영하는 소상인들이요, 그 상인들의 하루 오픈을 하고 그리고 가게를 움직이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다른 산업을 띄우는,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연산시장이나 부전시장이나 그리고 동네시장이나 같은 수영시장이나 기타 재래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영세 유통업체를 보호해주는 기조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도매업진흥법, 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부문 확대 투자 확대 그리고 지원 강화와 대규모 점포 설립에 허가제를 허락해 줍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아주 영악하고 열세했기 때문에 좀 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뒤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점포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90년대 되면서 전통시장이 개방되었고요. 그리고 개방적 유통 정책을 통해서 대외 유통시장이 개방됩니다. 대외라 하시면 아시다시피 1993년에 뭡니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형성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월마트 그리고 까르푸 이런 큰 대형 유통점들이 대한민국에 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즉 자국의 국가의 기업들도 대규모 점포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들었습니다. 영세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전통시장 상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중소기업체의 나들 가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영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유통의 큰 기업들, 대기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렇게 세 개의 큰 대기업들이 유통산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체인화되고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영세 상인들이 조금 설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됐던 거죠.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강화를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전통산업보존구역,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부터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장이 있는 재래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SSM, 그리고 마트의 설립 간의 거리를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로 재래시장,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점이 상생협력법에 의해서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점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했고요. 일요일날 오픈하지 않도록 하는 휴일제까지 도입해가면서
말 그대로 영세 상인가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간에 어느 정도 조화와 상생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80년대는 근대 유통화 영세를 보호한 정책이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을 만들면서 유통 부분에 대한 투자하세요. 그리고 지원하세요. 그리고 종합적이고 세계적인 산업 추진,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도매업, 소매업 진흥법, 대기업의 유통 부분의 지출이 제한함으로써 유통산업이 영세 사업자들의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도매 진흥업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씀드린 대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98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세 참패 대행칸이 제출되면서 유통시장의 개방이 확정이 되면서요. 대기업의 유통 진입이 한국에 문을 열어라고 압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부터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고요. 그리고 1996년 기존의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과 그리고 도소매업 제도법을 통합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체 설립을 위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너무나도 많은 업체들이 허가제를 하다 보니 등록제로 전환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유통시장 영세 자영업자가 주도되는데요. 이 자영업자 주도에서 어디요? 대기업이 주도되는 형태로 넘어가기 시작한 90년대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법이 제정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2000년대 대형 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등 대기업의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소 슈퍼 그리고 전통시장, 도매상 등 영세 유통업체가 위축되기 시작했던 거죠. 영세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위주의 유통조합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영세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요. 유통산업 발전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소기업, 아주 자그마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고요.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전통시장과 활성화시키는 현대적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재래시장에 지붕이 만들어지고요. 재래시장에 육군 간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준비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중소 유통업 조직화, 희박화가 됐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상생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생협력에서는 어떤 규제나 어떤 정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이야기였고 그 뒤에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들 가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재래상인들에게 어떤 정부 지원금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밖에 이미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시설들을 변신하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2010년도 되면요. 대규모 유통정책 규제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힘들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의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요. 대형 전통업체, 유통업체는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등 대형 소매업체의 3-4개가 대기업의 과점체계로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 3개가 대부분의 대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2010년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뭐냐?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가 있는 500m 이외에는 대형마트나 SSM 등이 추가 규제가 안 된다. 즉 1km 이내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요. 의무휴업, 일요일날 한 달에 2번은 쉬어라는 의무휴업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정도 제정되었습니다. 뭡니까? 중소기업의 경영이 대기업의 일정을 위협을 받을 경우 중소기업청이 개입해 대기업에게 최대 매년 6년까지 사업 진출을 연기시키고요. 그리고 생산, 품목, 수량 등을 축소시키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이 되면서요. 상생협력법이 만들어지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0%가 넘는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서 대기업이 많은 걸 가져가는 것을 조금씩 규제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엄청나게 성장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줄어든 자리 옆에 SSM이라는 슈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여기까지 2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